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는 사건 번호 2015 타경 1852 토지 매각 및 건물 제외라는 특수 물건을 통해 경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물건은 지뢰라고 생각해서 피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사례를 통해 법정 지상권의 핵심적인 파해법을 완벽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들이 포기한 반쪽짜리 물건에서 어떻게 수익을 끌어내는지 그 실전 노하우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남들이 포기한 이 반쪽짜리 물건. 사실 이게 진짜 300% 수익이 숨어 있는 노다지라는 걸 오늘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투자가 고작 5% 수익 내려고 아등바등할 때 이런 특수 물건은 300%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잠재력을 품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멀쩡한 건물 다 놔두고 대지권만 낙찰받아도 엄청난 돈이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건물주를 꼼짝 못하게 할 치료 청구와 철거 소송이라는 치트키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런 물건은 다들 무서워서 입찰을 안 하니까 경쟁자 없이 초저가로 춥다시피 낙찰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남들이 지레 겁먹고 물러설 때 우리는 그 틈에서 진짜 수익을 챙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타겟은 사건 번호 2015 타경 1852입니다. 이 물건은 다세대 주택이 있는 땅만 경매로 나오고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 전형적인 특수 물건이죠. 핵심 쟁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멀쩡한 건물이 버젓이 서 있는 땅만 우리가 낙찰받았을 때 과연 저 건물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건물주가 내 땅 위에서 계속 버틸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건물을 치우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가 이번 싸움의 본질입니다. 자, 사건 번호 2015 타경 1852. 이 물건의 성패를 가르는 단 하나의 질문은 바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게 되고 결국 투자는 실패하며 소중한 자금만 꽁꽁 묶이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하지만 반대로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한다면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당당하게 건물 철거를 명하고 치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특수물건 투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남들이 지레 겁먹고 물러설 때 우리는 이 열쇠 하나로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승리로 이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성립의 3대 황금 법칙은 대체 뭘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은행이 땅의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이미 번듯하게 서 있었느냐? 둘째, 그 당시에 땅 주인이랑 건물 주인이 동일인이었느냐? 그리고 마지막 셋째, 경매 같은 사유로 인해 그 둘의 주인이 서로 달라졌느냐입니다. 자,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법정지상권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나버리거든요.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이 세 가지 톱니바퀴만 맞춰보면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토지 등기부 현황을 현미경 들이대듯 낱낱이 분석해보죠. 기록을 보면 2009년 6월 4일 북땡땡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이후로 가압류니 압류니 온갖 권리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설정된 게 보이시죠? 결국 2015년 4월 28일 북땡땡에 의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2009년 근저당권을 기점으로 그 아래에 붙은 모든 가압류와 압류는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소멸합니다. 우리가 인수해야 할 지저분한 권리는 단 하나도 없다는 소리죠. 이것들은 전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일 뿐입니다. 즉, 여러분이 낙찰받는 순간 이 지저분한 권리들은 마법처럼 싹 소멸하고 우리가 따로 떠안아야 할 찝찝한 권리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토지의 권리 분석은 유리알처럼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딱 하나, 저 위에 서 있는 건물만 제대로 해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임차인 신씨의 존재죠. 현장을 샅샅이 뒤져보니 현재 이 토지에 임차인 신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자, 여기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덜컥 겁부터 먹습니다. 어라? 임대차가 있고 정당한 권리가 있으면 이거 법정 지상권 성립해서 우리 돈 다 묶이는 거 아냐? 하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과연 이 임차인이 우리 수익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일까요?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까요? 그 진실을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의 권리와 법정 지상권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는 소리죠.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조사 결과 임차인 신씨는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야 건물을 지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법리에 대입해 볼까요? 저당권이 설정된 2009년 당시를 보면
토지 주인 박 씨와 건물 주인 신 씨는 명백히 달랐거나 아예 건물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기억하세요. 동일인 소유라는 성립 요건이 깨지는 순간 법정 지상권은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물건 법정 지상권은 완전 불성립입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 진짜 실전입니다. 다음 관문은 바로 철거 소송을 위한 피고 특정인데요. 우리가 땅을 낙찰받고 나서 건물을 확 부숴버리든 아니면 꼬박꼬박 지료를 받아내든 소송은 피할 수 없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소송의 첫걸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물 소유자의 정확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대한민국 법원은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날아온 소장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이름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주민번호까지 딱 찍어서 이 사람이다라고 특정해야 소송이라는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법정 지상권이라는 방패를 깨부수기로 했다면 이제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확히 찾아내야겠죠? 미등기 건물 소유자를 추적하는 실전 프로세스 딱 3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건축물 대장 확인입니다. 여기서 최초 건축주가 누구인지 기초 정보를 싹 긁어모으는 거죠. 촉부부터 뒤져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사실조회 신청하는 겁니다. 만약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거나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 법원이나 관공서를 통해 그 사람의 진짜 인적 사항을 끝까지 추적해낼 수 있습니다. 법의 힘을 빌려 정체를 밝혀내는 단계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피고가 특정되는 순간 즉시 소장을 접수하는 겁니다. 내 땅에서 건물 치우고 땅 돌려달라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바로 날려버리는 거죠. 상대방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이제 법의 심판대에 올릴 준비가 끝난 겁니다. 이제 승리를 확정짓는 세 가지 절대 무기, 즉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주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 세 가지 대법원 판례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수물건 투자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박아두어야 할 법정 지상권 격파의 핵심 판례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 판례 무기는 바로 나대지 신축의 원칙입니다. 사건 번호는 대법원 95마1262 결정인데요. 사실관계를 뜯어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원래는 건물 하나 없는 깨끗한 빈 땅, 즉 나대지였는데 여기에 은행이 저당권을 먼저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토지 주인이 슬그머니 건물을 새로 지어 올린 상황이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아주 단호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행이 처음에 빌려준 돈의 가치, 즉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정 지상권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결국 이런 건물은 예외 없이 가차 없는 철거 대상이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판례 무기는 바로 미등기 건물 매매의 함정입니다.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02-9660 판결이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주인인 어가 미등기 건물이 딸린 땅을 B에게 통째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산 사람인 B가 땅만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놓고 건물은 귀찮았는지 비용 때문인지 미등기 상태로 그냥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 후 은행은 당연히 비명의로 된 깨끗한 땅만 보고 저당권을 설정했겠죠? 그런데 이 땅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과연 이 건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불성립입니다. 법의 눈으로 볼 때 등기 안 된 건물은 주인이 바뀐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등기만이 진실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해석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땅과 건물이 법률상, 즉 등기부상으로 똑같은 사람 소유여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 돈 주고 건물을 샀다고 후겨봐야 등기를 안 한 사실상 소유는 법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결국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당연히 법정 지상권 불성립입니다. 건물주가 등기를 안 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바로 건물 철거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판례 무기는 일명 공동저당 후 신축의 꼼수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환합의체 판결인 98-43601 사건인데요. 사실관계를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땅 주인이 자기 땅이랑 그 위에 있던 옛날 건물에 대해 은행으로부터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주가 무슨 생각인지 멀쩡한 구건물을 싹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아주 크고 번듯한 새 건물을 신축한 거죠. 문제는 그 이후에 터집니다. 건축주가 파산하면서 결국 토지만 경매로 나오게 된 상황인데요. 과연 이 번듯한 새 건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아주 유리한 불성립 판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판례의 핵심은 바로 은행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라는 것입니다. 원래 공동저당권자는 땅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가치까지 전부 계산해서 돈을 빌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건물을 자기 마음대로 부수고 새로 지었는데도 그 신축 건물의 권리를 인정해주면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사라져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 신축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정지상권 불성립 판결을 내립니다. 결국 이 꼼수의 결말은 시원하게 건물 철거로 끝나는 거죠. 이 세 가지 핵심 판례를 통해 우리는 법정지상권 격파 매트릭스, 즉 수익을 확정 짓는 치트시트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95만 1262 나대지 신축 상황입니다. 빈 땅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은행의 담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2002-9660 미등기 건물 매매입니다. 미등기 건물을 방치한 채 대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법은 오직 등기된 법률상 소유만 인정하므로 역시 방패는 깨집니다. 셋째, 98-4만 3601 공동저당 후 신축입니다. 공동저당권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은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상황 모두 법정지상권 불성립, 즉 건물 철거라는 강력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 매트릭스만 머릿속에 넣어두면 어떤 복잡한 특수물건을 만나도 수익의 길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015 타경 1852 사건의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2009년 근저당 설정 당시 토지 주인 박 씨와 건물 주인 신 씨는 명백히 서로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현미경 들이대듯 살펴본 대법원 판례와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기억하시죠?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완벽하게 불성립합니다. 따라서 투자의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도 안전한 그야말로 수익이 보장된 황금알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법정지상권이라는 이름만 듣고 겁먹고 물러설 때 우리는 이 팩트를 무기 삼아 기회를 잡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수물건의 엑시트 전략, 즉 승리를 확정 짓는 수익 실현 청사진을 제시해드립니다. 첫째, 저가 낙찰 단계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특수물건에 대해 막연히 가지는 두려움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경쟁자가 사라진 틈을 타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최저가에 대지권을 아주 가볍게 확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소송 단계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한 대법원 판례들을 칼날처럼 휘두를 차례입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내 땅 위에서 당장 건물을 치우고 땅을 돌려달라는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셋째, 최종 수익 실현 단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내어 매월 지료를 청구하여 꼬박꼬박 월지료를 받던 건물주와 합의하여 그 건물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하는 거죠. 그 후 땅과 건물을 합쳐서 정상가에 매도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기억하세요. 지식을 무기로 삼는 순간 여러분이 가졌던 리스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엔 오직 압도적인 수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달이었습니다.